강민주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45층 거실 통유리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 맸다. 아르마니 수트의 매끈한 감촉이 그의 자신감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성공 그 자체였다. 35의 나이에 대기업의 최연소 부장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강남의 가장 빛나는 야경을 발밑에 둔 남자.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뤄냈다고 굳게 믿었다. 자기야, 오늘 저녁 프레젠테이션 자료 다시 한번 확인했어. 소파에 앉아 패션 잡지를 넘기던 아내, 박서연이 묻지도 않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늘 그렇듯 날카로운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물론이지,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상무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야. 민준이 대답하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도시의 불빛을 좇고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되기 위해, 아니 그 모든 불빛을 내려다보기 위해 그는 숨가쁘게 달려왔다. 그리고 그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치워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때 진동 소리와 함께 그의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다. 어머니, 민준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고 화면을 응시했다. 벨소리는 끈질기게 울렸다. 서연의 시선이 잡지에서 그의 얼굴로 옮겨왔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묘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또 그 국수 가게 전화야. 남미천미했대. 받아봐, 무슨 일인지. 또 가게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보지. 서연의 말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비아냥거림에 가까웠다. 민주는 마지못해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수억이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 한지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소박하고 조금은 지친 기색이 묻어났다. 아들 바쁜이 다름이 아니라 가게의 밀가루가 다 떨어져서 혹시 퇴근하는 길에 한 포대만 사다 줄 수 있을까?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밀가루 한 포대. 그의 세상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단위였다. 그는 지금 수백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논하고 있는데 고작 몇만 원짜리 밀가루를 부탁하는 어머니가 원망스러웠다. 그의 성공적인 삶에 붙은 유일한 오점, 그것이 바로 그의 어머니와 그녀의 허름한 국수 가게였다. 어머니, 제가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배달시키세요. 아니면 가게에 사람을 쓰시든가요. 아니다, 아들. 배달은 비싸고 사람 쓸 형편이 어디 있니? 그냥 내가 끊겠습니다. 바빠요. 민주는 어머니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다.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다. 그는 왜 자신의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들처럼 우아하게 골프를 치거나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평생을 국수만 말고 있는 어머니의 굽은 등과 밀가루 반죽으로 거칠어진 손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을 느꼈다. 서연이 잡지를 탁 소리나게 덮으며 일어섰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와 그의 구겨진 미간을 부드럽게 폈다. 자기야, 화내지 마. 당신 기분 망치게 하려는 건 아니었어. 알아.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당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아직도 사람들이 당신을 국수집 아들로 보는 거 난 정말 싫어. 서연의 말은 민준의 가장 아픈 곳을 정고픈 것을 정확히 찔렀다. 그는 어릴 적부터 그 별명을 지긋지긋하게 들어왔다. 옷에서 풍기는 은은한 멸치 육수 냄새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던 기억.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창피해서 몰래 버렸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그는 그 가난하고 냄새나는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다.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부사장님 부부 저녁 식사 대접하기로 한 거 알지? 그때 어머님이 계시면 어떡해? 우리가 뭐라고 설명해야 해? 그냥 국수 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자기 체면이 뭐가 되겠어? 내일 주변에 이제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때야. 민준 씨,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서연은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고는 다시 소파로 돌아가 우아한 자태로 다리를 꼬았다. 그녀가 던진 말은 독처럼 민준의 마음속에 퍼져나갔다. 사실 그도 오랜부터 전부터 생각해오던 일이었다. 이 아파트는 명백히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결혼할 때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라며 보태준 낡은 아파트를 팔고 자신의 대출금을 합쳐 마련한 집이었다. 어머니는 작은 방 하나를 쓰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지만 그 존재 자체가 민준에게는 무거운 족쇄였다. 그날 밤 민준은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동료들의 부러움 섞인 축하와 상사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받으며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확인했다. 최고급 샴페인이 터지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하지만 화려한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마음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연의 말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집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거실은 어두웠고 서연은 이미 침실에 들어간 듯했다. 오직 어머니의 방문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고 그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어머니의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벌컥 열었다. 어머니 한지은은 작은 좌식 책상에 앉아 낡은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구부정했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낡은 비녀로 아무렇게나 틀어올린 상태였다. 민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그녀는 놀란 듯 안경을 고쳤으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준아 왔구나. 저녁은 먹었고 어머니의 얼굴에는 아들을 향한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 미소마저도 자신의 발목을 잡는 동정심 유발 행위로 보일 뿐이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지은 아들의 굳은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붓을 내려놓고 아들을 마주보았다. 이 집 팔아야겠습니다. 민준이 내뱉은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한지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이 가늘게 떨렸지만 그녀는 되묻지 않았다. 그저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다. 회사에서 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더 넓고 격식 있는 집으로 옮겨야 합니다. 제 사회적 지위에 맞는 집으로요.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그는 이 집을 팔 생각도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도 없었다. 그는 단지 어머니를 이 집에서 내보내기 위한 명분을 찾고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자네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민준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는 어머니가 울고불고 매달리며 자신의 결정에 저항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랬다면 그는 더 쉽게 분노를 터뜨리며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머니께서 계실 작은 집을 하나 알아봤습니다. 강북 쪽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입니다. 여기보다는 작지만 어머님 혼자 지내시기엔 충분할 겁니다. 강북. 서울의 중심인 강남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곳. 그는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자신의 세계에서 멀리 격리시키려 하고 있었다. 국수 가게는 어떡하고 그 가게도 이제 그만 정리하실 때가 됐습니다.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좀 쉬세요. 생활비는 제가 매달 보내드리겠습니다. 민준의 말은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어머니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잔인함이 담겨 있었다. 국수 가게는 어머니의 모든 것이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삶의 터전이자 그녀의 자부심이었다. 한지은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성공에 대한 야망과 불안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초조함으로 가득 찬 아들의 얼굴. 그녀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위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게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냐? 메레포? 어머니의 질문에 민주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와 서연 씨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서연 씨. 그는 이제 아내를 지칭할 때조차 어머니와 선을 긋고 있었다. 한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했다. 어떠한 반문도 원망도 없었다. 민주는 오히려 당황스러웠다. 이렇게 쉽게 끝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럼 내일 바로 이삿짐 센터에 연락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라, 내 짐이야. 뭐,
단출해서 금방이다. 한지은은 다시 책상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치 아들과의 대화가 모두 끝났다는 듯이. 민주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어머니의 작은 등을 바라보았다. 아무 말 없이 가계부를 들여다보는 그 모습이 왜인지 모르게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섰다. 다음날 민준의 행동은 신속하고 냉정하게 이루어졌다. 아침 일찍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들이닥쳤고 어머니의 방에 있던 얼마 안 되는 짐들이 상자에 담기기 시작했다. 낡은 옷 몇 벌, 손때 묻은 책 몇 권, 그리고 작은 흑백 사진, 액자 하나가 전부였다. 민주는 그 과정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서연은 아예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한지은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나 아침 침차를 준비했다. 민준이 좋아하는 북엇국이었다. 하지만 민준은 식탁에 앉지 않았다. 아침은 회사 가서 먹겠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하고 현관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배웅했다. 짐이 모두 빠져나간 어머니의 방은 휑했다. 벽에 희미하게 남은 액자 자국만이 누군가 그곳에 살았다는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지은은 마지막으로 텅 빈 방을 둘러본 뒤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그녀는 아들이 정해준 강북의 오피스텔 주소가 적힌 종이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그녀는 현관문을 한번 돌아보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사는 집, 이제는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는 공간.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고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민주는 텅 빈 어머니의 방 앞에 섰다. 이제 이 집에는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 존재가 사라졌다. 더 높이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방 안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공기는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작은 불안감을 쉽사리 지워주지 못했다. 그는 문을 닫았다. 어머니의 그림자를, 그리고 자신의 죄책감을 봉기나듯이. 어머니가 떠난 첫날 아침집은 강민준이 그토록 원했던 완벽한 고요함에 휩싸였다. 더 이상 이른 새벽부터 부엌에서 들려오던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은은하게 집안을 채우던 멸치 육수 냄새도 없었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커피 머신에서 내린 에스프레소 잔을 들고 어제와 같은 자리에 섰다. 도시의 풍경은 여전히 눈부셨고 이제 그의 성공을 가리는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진 듯했다. 아, 정말 상쾌하다. 공기부터가 다른 것 같지 않아? 조련나. 실크 가운 차림의 박서연이 그의 등 뒤로 다가와 허리를 감쌌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 며칠간의 가시 돋친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이 밝고 경쾌했다. 어머님 방 이제 게스트룸으로 꾸미면 되겠다. 내가 봐둔 스칸디나비아풍 가구들이 있는데 당신 상무 승진 파티는 거기서 해도 근사할 거야. 서연은 이미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의 세계에서 한지은이라는 존재는 마치 낡고 유행, 지난 가구를 버리듯 간단하게 처리된 문제일 뿐이었다. 민주는 아내의 말에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해.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에서 낮은 음을 내는 첼로 파트가 통째로 사라져버린 듯한 이질감이었다. 그는 이 감정을 애써 무시하며 커피의 쓴맛으로 덮어버리려 했다. 죄책감은 성공을 향한 여정에서 불필요한 사치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회사에 출근한 민주는 곧바로 일상에 몰두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퀀텀 립 프로젝트 기획안이 놓여 있었다. 국내 최대의 IT 기업인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차세대 통신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그의 부서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의 명분이 걸린 중대한 프로젝트였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지난 몇 달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달렸다. 그리고 그의 노력은 결실을 보기 직전이었다. 오후에 열린 최종 프레젠테이션에서 민주는 그야말로 날아다녔다. 그는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논리 정연한 설명으로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까다로운 임원진을 완벽하게 사로잡았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고 이내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부사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계약은 사실상 성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강 부장 역시 자네야.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어. 회사로 돌아오자마자 최 상무가 그의 어깨를 힘껏 두드리며 칭찬했다. 부서 직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부러움과 존경이 뒤섞이는 시선 속에서 민주는 짜릿한 성취감을 맛보았다. 이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삶이었다. 어머니의 국수 가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치열하고 화려한 성공의 세계. 그는 어머니를 자신의 세계에서 밀어낸 것이 얼마나 현명한 결정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날 저녁 그는 팀원들과 함께 강남의 가장 화려한 룸살롱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다. 최고급 양주가 몇 병이나 비어주었고 아첨과 칭찬이 난무했다. 취기가 오르자 민주는 잠시 잊고 있던 어머니의 존재를 떠올렸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에게 매달 보내주기로 약속했던 생활비를 바로 이체하라고 지시했다. 통화가 끝나자 그는 마치 큰 의무를 다한 사람처럼 후련함을 느꼈다. 돈, 이 세상의 모든 관계와 감정은 결국 돈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그는 믿었다. 전화참 한 통 안부 한마디 없이 그저 돈만 보내는 것이 그가 아들에게서 남편으로 그리고 이제는 완벽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는 의식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민주는 퀀텀 리프 프로젝트의 실무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서연은 약속대로 어머니의 방을 세련된 게스트룸으로 바꾸는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다. 망치 소리와 드릴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지만 민주는 그 소음이 오히려 어머니의 부재가 남긴 공허함을 채워주는 것 같아 싫지 않았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차세대 통신 모듈에 들어갈 특수 반도체 칩이었다. 그리고 그 칩을 오차 없이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곳은 국내에서 대성정밀이 유일했다. 민준의 회사는 대성정밀과 오랜 기간 신뢰 관계를 유지해왔고 민준 역시 대성정밀의 박 대표와는 골프를 몇 번이나 함께 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계약은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둔 상태였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금요일 오후 민주는 프로젝트 팀원들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대성정밀과의 최종 계약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모두의 얼굴에는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바로 그때 민준의 컴퓨터에서 띵 하는 이메일 도착 알림음이 울렸다. 발신인은 대성정밀의 박 대표였다. 민주는 대수롭지 않게 이메일을 클릭했다. 제목은 퀀텀 리프 프로젝트 협력 불가 통보였다. 순간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이메일 본문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강민준 부장님께 그동안의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귀사와 진행 중이던 퀀텀 리프 프로젝트의 부품 공급 계약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작스러운 통보로 프로젝트에 차질을 들이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성정밀 대표 박성진 드림 이메일은 지극히 정중했지만 내용은 비수처럼 차가웠다. 내부 사정이라는 말은 그 어떤 설명도 되지 않았다. 수백억 원짜리 계약을 앞두고 오랜 파트너에게 이메일 한 통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하는 것은 상도덕에 어긋나는 거의 모욕에 가까운 행위였다. 무세운 일 있어요, 부장님. 민준의 굳은 표정을 본 팀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박 대표의 휴대폰 번호를 눌렀다. 신호는 갔지만 상대방은 받지 않았다. 곧이어 고객의 사정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기계음만 흘러나왔다. 그는 박 대표의 비서실 구매팀장, 그가 아는 대성정밀의 모든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다. 담당자가 부재 중입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대표님의 결정이라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마치 거대한 유리벽이 자신과 대성정밀 사이에 세워진 듯한 느낌이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며 통화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다. 부장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팀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듯한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와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계약 조건에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 경쟁사가 뒤에서 무언가 수작을 부린 것일까? 그의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가설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지금의 비상식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지는 못했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회색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세상이 이제는 자신을 비웃으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같았다.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믿었던 그의 세계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아주 잠깐 정말 찰나와 같이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조용히 짐을 싸서 집을 떠나던 어머니의 뒷모습. 그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어머니와 대성정밀 그 둘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었다. 이것은 그저 재수 없는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그는 그렇게 결론 내리고 싶었다. 하지만 심장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최상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강 부장,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방금 넥스트 이노베이션에서 전화 왔어. 대성 정밀이 빠진다는 소문이 어디서 흘러나갔는지 프로젝트 전체를 재검토하겠다고 하더군. 최상무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죄송합니다, 상무님. 저도 방금 통보를 받아서 어떻게든 대성 정밀과 다시 접촉해 보겠습니다. 어떻게든 장난해. 지금 박 대표는 전화도 안 받는다더군. 자네 도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한 거야? 가장 중요한 공급 라인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 해서 이 지경을 만들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하던 손이 이제는 그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삿대질을 하고 있었다. 책임지고 해결해. 내일 아침까지 대성 정비를 다시 되돌려 놓든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찾아오든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못하면 자네가 이 프로젝트에서 빠지는 건 물론이고 그 뒷감당까지 다 해야 할 줄 알아. 갑천모체의 점이하니 강한되고 최상무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사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를 부러워하던 동료들의 시선은 이제 동정과 비웃음으로 바뀌어 있었다. 강민주는 자신의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대성정밀의 로고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보였던 그 로고가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일그러져 보였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텅 빈 어머니의 방. 이제는 어설픈 북유럽 스타일의 가구 몇 개가 들어선 게스트룸의 문을 열었다. 페인트 냄새와 새 가구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머니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주는 그 텅 빈 공간에서 어머니의 부재를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느꼈다. 어머니가 계실 때는 느끼지 못했던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어떤 온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세르게스 서늘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상실이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생긴 첫 번째 균열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였다. 강민준에게 그날 밤은 지옥과도 같았다. 잠은 사치였다. 그는 밤새도록 컴퓨터와 씨름하며 대성정밀을 대체할 업체를 미친 듯이 찾아 헤맸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모든 회사 목록을 뽑아 일일이 전화를 돌리고 이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대성정밀이 생산하기로 한 칩은 퀀텀 리프 프로젝트만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맞춤형 부품이었다. 동일한 사양의 칩을 생산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의 개발 기간과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했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날이 밝아올수록 그의 책상 위에는 구겨진 종이와 싸늘하게 식은 커피잔만 쌓여갔다. 그의 자신감과 오만함은 밤사이의 절망적인 사투 속에서 모두 증발해 버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무력감을 느꼈다. 다음날 아침 퀭한 눈으로 회사에 출근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욱 끔찍한 소식이었다. 경제신문 한면 헤드라인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에이펙스 테크 대성 정밀과 차세대 반도체 독점 공급 계약 체결 업계 지각 변동 예고. 에이펙스 테크. 그 이름은 강민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에이펙스 테크의 대표는 바로 최태석이었다. 그는 업계에서 기업 사냥꾼 하이에나로 불리는 냉혈한이었다. 약점을 보이는 기업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결국에는 헐값에 집어삼키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최태석은 민준의 회사가 퀀텀 리프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전부터 이 프로젝트의 눈독을 들이고 있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다. 순간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대성정밀의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는 내부 사정 때문이 아니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최태석이 설계한 정교한 함정이었다. 그는 민준의 회사가 프로젝트를 따내도록 내버려 둔 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공급망의 심장을 끊어버린 것이다. 이 개의 자식, 민준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 나왔다. 배신감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는 곧장 최 상무의 사무실로 뛰어 들어갔다. 상무님 이거 보셨습니까? 최태석 지시입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상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피곤한 얼굴로 민준을 바라볼 뿐이었다. 알고 있다. 최태석 그놈한테 완전히 당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건 명백한 불공정 거래입니다. 소송을 걸어야 소송. 최 상무가 코웃음을 쳤다. 강 부장 아직도 세상을 그렇게 순진하게 보나 대성정밀과의 계약은 아직 최종 서명 전이었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최태석은 그 허점을 정확히 파고든 거야. 이제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절망이 민준의 발목을 잡고 심연으로 끌어내리는 것 같았다. 넥스트 이노베이션 쪽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용서를 비는 수밖에. 가서 만나봐. 자네가 시작한 일이니 자네가 마무리해야지. 최 상무는 모든 책임을 민준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민준을 유능한 부하 직원이 아닌 처리해야 할 골칫거리로 보고 있었다. 결국 민준은 굴욕을 감수하고 넥스트 이노베이션으로 향했다. 그를 맞이한 부사장의 얼굴은 싸늘했다. 어제의 칭찬과 격려는 온데간데에 없었다. 강 부장, 이게 무슨 해괴한 경우입니까? 업계 최고의 전문가라 믿고 프로젝트를 맡겼는데 가장 기본적인 공급망 관리조차 못하게서 전체 프로젝트를 위기에 빠뜨립니까? 죄송합니다. 경쟁사에 비열한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신다면 시간 우리가 강 부장 회사만 믿고 기다릴 것 같습니까? 퀀텀 리프는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단 1%의 리스크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 계약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통보는 단호했다.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무산되려 뒀다. 수천억 원의 기대 수익과 회사의 명예가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 회사로 돌아온 민주는 폐잔병과 같았다. 그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동정경멸 그리고 고소함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그날 오후 회사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무산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투매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회사는 하루 만에 수백억 원의 식톤레스 시가총액을 잃었다. 도미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쓰러졌다. 오후 4시 긴급 이사회 소집 공고가 떴다. 안건은 퀀텀 리프 프로젝트 무산에 따른 책임 규명 및 후속 조치. 민주는 자신이 재물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차가운 긴장감이 감도는 이사회 회의실. 사장과 임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최 상무는 프로젝트 실패의 전말을 보고했다. 그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며
모든 책임을 민준의 독단적인 업무 처리와 공급업체 관리 소홀 탓으로 돌렸다. 강민준 부장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가장 중요한 공급업체인 대성정밀과의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습니다. 또한 경쟁사인 에이펙스 테크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습니다. 민주는 반박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었다. 예본 이사회는 강민준 부장에게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물어 금일부로 보직 해임 및 권고 사직을 명하는 바입니다. 사장의 선고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권고 사직. 그것은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다. 그의 화려했던 경력은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짐을 쌌다. 책상 위에 있던 가족 사진 승진 기념으로 받은 만년필 수많은 밤을, 함께 세웠던 업무 파일들, 그의 성공의 증거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초라한 종이 상자 안으로 구겨져 들어갔다. 한때 그를 따르던 팀원들은 아무도 그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그의 시선을 외면했다. 상자를 들고 1층 로비로 내려왔을 때 그는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며칠 전 아르마니 수트를 입고 성공에 취해 있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지친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그가 회사 건물 밖으로 나서는 순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의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뒷좌석의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고 그 안에는 최태석이 앉아 있었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민준 부장, 아니 이제는 그냥 강민준 씨라고 불러야 하나. 최태석의 목소리는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러웠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조소가 담겨 있었다. 꼴이 말이 아니군. 자네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반짝이는 갑옷은 다 어디로 갔나.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저 비열한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그에게는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겁니까? 민준이 간신히 쉰 목소리로 물었다. 최태석은 재미있는 질문이라도 들었다는 듯이 웃었다. 이유 비즈니스 세계에 이유 같은 게 있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것. 그게 유일한 법칙이지. 자네는 너무 약했어, 강민준 씨. 그리고 너무 거만했지. 최태석은 시계에 불을 붙이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자네 어머니 한지은 여사께 안부나 전해주게. 그분 국수 맛은 여전하신가 모르겠군. 어머니의 이름이 최태석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민주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글쎄, 세상 참 좁지 않나. 최태석은 의미심장한 미소만 남긴 채 창문을 올렸다. 검은 세단은 소리 없이 미끄러져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최태석의 마지막 말. 그것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민준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자신의 실패가 단지 경쟁사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힘의 중심에 그가 그토록 하찮게 여기고 내쫓아버린 어머니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거리를 걸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종이 상자가 청은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것은 그의 부서진 자존심의 무게였다. 강민주는 유령처럼 아파트 복도를 걸었다. 손에 들린 종이 상자는 그의 실패한 인생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졌다.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얼음장처럼 차가운 아내 박서연의 시선이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 테이블 위에는 이미 와인잔과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헬쑥한 얼굴과 그의 손에 들린 상자를 번갈아 보더니
경멸이 가득한 냉소를 지었다. 소문이 사실이었으네. 정말로 쫓겨났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기대를 배신한 남자에 대한 실망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서연아, 그게 민주는 무언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최소한의 위로는 해줄 것이라 기대했다.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해 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처절한 착각이었다. 그 꼴 좋다, 강민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더니 결국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는구나. 내가 뭐라고 하다겠어. 당신의 그 오만함이 언젠가 발목을 잡을 거라고 했지.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최태석 그 자식의 함정이었어. 함정 패배자들의 단골 멘트지.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내가 결혼한 남자는 능력 있고 야망 넘치는 강민준이었어. 업계 최연소 부장이고 곧 상무가 될 남자였지.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건 뭐야? 회사에서 쫓겨난 백수 실패자. 난 이런 남자랑 살려고 내 청춘을 바친 게 아니야.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민준의 심장에 박혔다. 어머니를 내쫓으라고 부추겼던 것이 바로 그녀였다.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위해 어머니의 존재가 방해가 된다고 속삭였던 것도 그녀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실패의 책임을 그에게 돌리고 있었다. 우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우리라는 말 쓰지 마. 역겨우니까. 서연은 테이블로 돌아가 서류 한 장을 집어 그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차갑고 하얀 종이 위에 찍힌 검은 글씨 이혼 서류였다. 그녀의 서명란에는 이미 이름이 단정하게 적혀 있었다. 이미 변호사하고 상담은 다 끝냈어. 이 아파트는 공동 명의지만 초기 자금에 대한 내 기여분과 정신적 위자료를 생각하면 당신이 나한테 지불해야 할 몫이 훨씬 클 거야. 기업은 당신이 뭘 했는데 이 집 살 때 당신이 보탠 돈은 한 푼도 없잖아. 결혼 생활 동안 내가 당신을 위해 내조하고 사교계에서 당신 체면 세워준 건 돈으로 환산이 안 되나. 그리고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가 받은 스트레스는 어쨌든 법대로 해. 난 더 이상 실패자랑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녀의 말은 민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냈다. 그는 서연의 진짜 얼굴을 보고 있었다. 그의 성공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던 철저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점구 속물. 서연은 더 이상 그와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듯 미리 싸둔 것으로 보이는 명품 캐리어들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내 짐은 나중에 사람 보내서 가져갈게. 그 전까지 이 집에서 얌전히 나가주는 게 좋을 거야. 괜히 추하게 버티지 말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녀는 하이힐 소리를 또각거리며 그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텅 빈 아파트에 메아리 쳤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직장 명예 그리고 아내까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었는데 이제 그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폐인처럼 지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는 전화가 빗발쳤고 카드사에서는 연체된 카드값을 내라는 문자가 시도 때도 없이 날아왔다. 그가 가지고 있던 회사 주식은 이미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서연의 변호사에게서는 재산 분할 소송을 준비하라는 내용 증명이 날아왔다. 그는 헤드헌터들에게 이력서를 보내고 예전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려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최태석에 의해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한 그를 받아주려는 회사는 아무데도 없었다. 강민준이라는 이름은 이제 실패와 무능의 동의어가 되어 있었다. 그는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비싼 양주와 와인이 있던 자리에는 값싼 소주병들이 채워졌다. 그는 낮에도 커튼을 친 채 어두운 거실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다. 서연이 꾸미다만 어정쩡한 북유럽풍 가구들이 놓인 게스트룸은 볼 때마다 그를 비우는 것 같았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그는 만취한 상태로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창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빗줄기가 세차게 유리를 때렸다. 그의 귓가에 최태석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자네 어머니, 한지은 여사께 안부나 전해주게.
그는 술기운에 흐릿해진 눈으로 생각했다. 최태석, 대기업 회장인 그가 어떻게 변두리에서 작은 국수 가게를 하는 우리 어머니를 알지 단순한 조롱이었을까? 아니면 그 말에 무언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걸까? 그리고 모든 불행이 어머니를 내쫓은 그날 이후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섬광처럼 그의 뇌리를 스쳤다. 대성정밀의 계약 파기, 최태석의 기습적인 공격,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프로젝트 취소, 회사의 주가 폭락과 자신의 해고, 그리고 서연의 이혼 통보. 마치 누군가 정교하게 짜놓은 각본처럼 모든 것이 순서대로 착착 진행되었다.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단 며칠 만에 먼지처럼 허물어져 내렸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필연일까?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어머니의 방이었던 게스트룸으로 들어갔다. 페인트 냄새는 거의 사라졌지만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는 벽에 희미하게 남은 액자 자국을 손으로 더듬었다. 그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후로 단 한 번도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다. 그는 어머니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그는 어머니가 만드는 국수의 종류나 그녀가 좋아하는 드라마 제목 같은 것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에게 어머니는 그저 가난한 국수집 주인, 자신의 성공에 방해가 되는 존재일 뿐이었다. 자신이 어머니를 내쫓았던 그날 밤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울지도 애원하지도 않았다. 그저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물었을 뿐이다. 그게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냐? 자첨대마 쪽의 축겐이자. 이제야 그는 그 눈빛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원망이 아니었다. 어리석은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가늠할 수 없이 깊은 슬픔이었다. 민주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요열하기 시작했다. 성공에 대한 야망과 이기심에 눈이 멀어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지켜주던 가장 단단한 울타리를 무너뜨려 버린 것이다. 빗소리와 함께 그의 울음소리가 텅 빈 아파트에 울려 퍼졌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바닥까지 떨어진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아직 용서를 빌 자격조차 없었다. 그는 단지 알고 싶었다. 자신의 어머니는 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이 거대한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그것만이 이 지독한 심연의 바닥에서 그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리였다. 그는 젖은 얼굴을 손으로 비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처절한 진실을 향한 위태롭지만 분명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강민준의 세상은 소리 없이 해체되고 있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값비싼 가구들을 아무렇게나 분해해서 밖으로 실어 나르는 동안 그는 작은 여행 가방에 자신의 몇 안 되는 옷가지를 쑤셔 넣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의 왕국이었던 이 화려한 아파트는 이제 텅 빈 껍데기만 남아 그의 몰락을 증명하고 있었다. 은행의 압류 절차는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그는 빈털터리로 길거리로 나앉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기 전 그는 어머니를 내보냈던 강북의 오피스텔 주택에 댕겨 주소가 적힌 메모를 꺼내 들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는, 그리고 진실을 향한 첫걸음은 그녀를 찾는 것이었다. 그는 계약을 중개했던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네, 강민준 씨.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이사 오신 바로 다음 날 계약 해지하고 나가셨는데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은 청천벽력이었다. 나갔다고요? 어디로 갔는지는 저희야 알 수가 없죠. 보증금도 다 포기하고 그냥 열쇠만 맡기고 가셨어요. 저희도 황당했습니다. 민주는 허탈하게 전화를 끊었다. 어머니는 그가 정해준 싸구려 감옥에 단 하루도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그의 시야에서 완벽하게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는 어머니의 낡은 휴대폰 번호로 전화차를 걸어보았지만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돌아왔다. 그가 보내준 생활비가 입금된 통장은 단 한 번의 출금 기록도 없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그의 돈 그의 동정을 처음부터 거부했다. 이제 그가 기댈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모든 연락이 끊긴 지금 어머니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쳤던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지긋지긋해했던 그 허름한 국수 가게. 그는 지하철을 몇 번이나 갈아타고 나서야 가게가 있는 낡은 동네에 도착할 수 있었다. 화려한 강남의 마천루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좁은 골목 낡고 낮은 건물들, 그리고 공기 중에 섞인 사람 사는 냄새. 한때는 벗어나고 싶어 발버둥 쳤던 이 풍경이 모든 것을 잃은 지금의 그에게는 이상한 위안을 주었다. 국수가게는 골목 어귀에 초라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유리문에는 임대문이라는 글씨가 하얗게 붙어 있었고 가게의 낡은 간판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다. 민주는 잠시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테이블과 의자들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게 뒷문으로 돌아갔다. 놀랍게도 녹슨 철문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았다.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먼지 냄새와 뒤섞인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멸치 육수와 고소한 참기름 냄새. 그것은 그의 유년기 전체를 지배했던 냄새였다. 가게 내부는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테이블과 의자는 한쪽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주방의 식기들도 깨끗하게 닦여 선반에 정리된 상태였다. 마치 누군가 잠시 여행을 떠난 것처럼 언제라도 돌아와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이었다. 민주는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오래되어 색이 바랜 메뉴판이 걸려 있었다. 잔치국수, 비빔국수, 칼국수. 단출한 메뉴 몇 가지가 어머니의 고집스러운 인생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는 주방으로 들어가 보았다. 성인 남자 허리까지 오는 커다란 육수통 반죽을 밀던 작업대. 그리고 수십 년은 좋게 되었을 낡은 제명이. 그는 제명이 위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위로 밀가루 반죽을 밀며 조용히 콧노래를 부르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공부하는 아들이 배고플까봐 밤늦게까지 국수를 삶아주시던 어머니. 학교에서 상을 받아온 날이면 국수에 평소에는 넣어주지 않던 고기, 고명을 듬뿍 얹어주시던 어머니. 그가 잊고 살았던 아니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성공을 위해 과거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일부를 스스로 잘라내고 있었던 것이다. 깊은 후회가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가게 안쪽에 딸린 작은 쪽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가 잠시 허리를 붙이고 쉬던 창문도 없는 작은 공간이었다. 방 안에는 낡은 옷장과 작은 앉은뱅이 책상 하나가 전부였다. 민주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옷장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이불 몇 채와 텅 빈 상자들이 들어 있었다. 그는 상자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낡은 그릇이나 오래된 달력 같은 잡동사니들이었다. 마지막 상자를 꺼냈을 때 그는 상자 바닥에 깔린 낡은 신문지 아래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손에 잡히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검은색 가죽 표지의 두꺼운 수첩이었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수첩을 들고 쪽방을 나왔다. 그는 가게의 낡은 테이블 위에 쌓인 먼지를 손으로 닦아내고 그 위에 수첩을 올려놓았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빛이 수첩 위를 비추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첫 장을 넘겼다. 수첩의 앞부분은 그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어머니의 익숙한 글씨체로 멸치 다시마 디포리를 황금 비율로 섞어 육수를 내는 법 계절에 따라 반죽의 숙성 시간을 조절하는 법 등 국수 가게의 비법들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어머니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기록이었다. 그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책장을 넘겼다. 그러다 수첩의 중간쯤 이르렀을 때 그는 갑자기 숨을 멈췄다. 글씨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둥글둥글하고 부드럽던 어머니의 글씨체는 온데간데없고 날카롭고
이성적인 전혀 다른 사람의 필체가 나타났다. 그리고 내용 또한 충격적이었다. KRX 3058 대성 정밀 2분기 실적 예상 상회 기술 독점력 유효 단 경영진 리스크 존재 박 대표의 과도한 골프 사랑 추가 매입 보류 원자재 동향 국제 밀 선물 가격 3% 상승 S&P GSCI 농산물 지수 변동성 확대 밀가루 10만 톤 규모의 선물 계약 체결 필요 본지 칼길 측과 접촉할 것 1측과 물류 시스템 점검 서해안 신규 항만 부지 냉동 창고 효율성 분석 최태석 CTS의 에이펙스가 해당 부지에 관심 보임 선점 필요 민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평범한 국수 가게 주인이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주식 종목 코드 원자재 선물 거래 글로벌 기업들의 이름 그리고 물류 시스템 분석까지 마치 전문 펀드 매니저나 대기업의 전략기획실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뒷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국내 굴지의 기업들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매네, MMA 시장 동향 심지어는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과 제시선된 그들의 정책에 따른 산업별 영향 예측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근처에서 그는 자신의 이름과 관련된 메모를 발견했다. 아들 퀀텀 리프, BJT,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기술력은 확실하나 리스크 관리 능력이 부족. 최태석이 반드시 개입할 것. 아들의 능력을 시험해볼 마지막 기회. 하지만 너무 깊이 상처받지 않기를. 보호장치는 준비 완료. 보호장치. 민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의 프로젝트 실패, 그리고 최태석의 공격까지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측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을 거대한 체스판처럼 내려다보며 관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수첩을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룬 성공, 그리고 그 성공이 무너져 내린 절망.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어머니의 손바닥 위에서 벌어진 한 편의 연극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알던 어머니 가난하고 힘없던 국수가게 주인 한지은은 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이 수첩에 기록된 냉철한 전략가이자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이 미지의 인물은 또 누구인가? 가게 안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국수 냄새는 이제 풀리지 않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향기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검은 가죽 수첩을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수첩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세계로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이자 진실을 향한 그의 처절한 추적의 시작점이었다. 강민준의 새로운 집은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면 되는 창문 없는 고시원의 작은 방이었다. 한때 그가 살던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 전체보다도 작은 공간 이곳에서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어머니의 검은 수첩에만 매달렸다. 낮과 밤의 경계는 희미해졌고 끼니는 컵라면으로 때웠다. 그의 남은 유일한 자산인 명민한 두뇌와 대기업에서 익힌 분석 능력이 이제는 그의 생존과 진실 추적을 위한 유일한 무기였다. 수첩은 암호로 가득 찬 미로와 같았다. 그는 수첩의 내용을 자신의 낡은 노트북에 하나씩 옮겨 적으며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H 혹은 본체 벤티라고만 지칭되는 정체불명의 주체. 이 주체는 수십 년에 걸쳐 밀가루 소금 멸치와 같은 지극히 평범한 식자재를 기반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다. 식자재 생산 가공 물류, 그리고 유통에 이르기까지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배하려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처럼 보였다. 민주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자료실에 틀어박혀 수십 년치의 경제신문과 기업 백서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수첩에 적힌 날짜와 거래 내역을 과거의 경제 기사들과 대조했다. 1980년대 후반 한 작은 소금 유통회사가 파산 직전에 제분 공장을 인수한 기록. 1990년대 초 그 회사가 동해안의 멸치 어장을 독점 계약한 사건. 그리고 2000년대 들어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대한 지주회사가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 이름은 하늘그룹이었다. 하늘그룹. 식품업계의 공룡이자 베일에 쌓인 은둔의 제국. 비상장 기업이기에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 사람들에게는 경애와 공포의 대상이었다. 국내 식자재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자 모든 식품 대기업의 공급망을 좌지우지하는 절대 강자. 민주는 자신의 회사조차 하늘그룹의 거대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하늘그룹의 공식적인 역사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초기 투자자들의 컨소시엄에 의해 설립됨. 공식적인 설명은 그것이 전부였다. 창업주의 이름도 얼굴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비공식적인 경로 오래된 경제 잡지의 인터뷰나 증권가 정보지, 그리고 익명의 비즈니스 포럼에는 하늘그룹의 신화적인 창업주에 대한 소문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연금술사 혹은 주방의 유령 추팡의 유링이라 불렀다. 가장 하찮은 식재료로 황금을 만들어내는 인물. 회사의 철학과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한 뒤 수십 년 전 홀연히 경영 일선에서 사라져버린 전설적인 존재. 민주는 이 주방의 유령에 대한 단서들을 미친 듯이 긁어모았다. 그리고 조각난 정보들을 맞춰가면서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평행이론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 전설적인 창업주의 철학이 자신의 어머니가 평생 입버릇처럼 하던 말들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던 것이다. 첫 번째 연결고리는 20년 전 은퇴한 하늘그룹의 한 임원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발견되었다. 기자: 하늘그룹의 성공 신화. 그 핵심 철학은 무엇입니까? 임원: 회장님. 아니, 저희는 그분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모든 답은 기본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육수가 최고의 물에서 시작되듯이 위대한 사업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고 하셨죠. 모든 답은 기본에 있다. 민주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어머니가 국수를 만들 때마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자신에게 해주었던 말이었다. 민주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모든 답은 기본에 있단다. 국수 맛은 결국 좋은 밀가루와 깨끗한 물, 그리고 정성에서 나오는 거야. 그는 그 말을 가난한 국수집 주인의 단순한 인생 철학이라고 치부했었다. 두 번째 연결고리는 하늘그룹의 초기 성장 동력이었던 소금 유통 혁신에 관한 논문에서 나타났다. 논문은 하늘그룹이 국내 최초로 천일염의 염도와 미네랄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용도에 따라 소금을 등급화하고 차별화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분석했다. 민주는 곧장 어머니의 수첩을 펼쳤다. 특정 페이지에는 각 지역별 천일염의 성분 분석표 염전의 일조량에 따른 최적의 수확 시기, 그리고 전국 각지의 김치 공장과 젓갈 공장으로 이어지는 가장 효율적인 물류 경로가 복잡한 수식과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평생 국수만 만들어 온 사람의 지식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대한민국 소금 산업 전체를 꿰뚫고 있는 전문가의 통찰력이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연결고리는 하늘그룹의 거의 초자연적인 시장 예측 능력에 대한 기사에서 드러났다. 기사는 하늘그룹이 지난 30년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모든 원자재 가격 폭등과 폭락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다고 극찬했다. 민주는 기사에 언급된 과거의 주요 사건들,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수시로 발생했던 농산물 파동, 의 날짜를 수첩의 기록과 대조해 보았다. 놀랍게도 어머니의 수첩에는 해당 사건들이 발생하기 몇 달, 혹은 몇 년 전에 이미 그 사태를 예견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져 있었다. 달러 환율 1,800원대 돌파 가능성 대비 외화 부채 최소화 및 수출 계약 조건 변경, 금융 시스템 붕괴 시나리오, 현금 유동성 최대 확보.
마치 미래에서 온 사람이 쓴 것 같은 섬뜩할 정도의 정확성이었다. 이제 민준에게 남은 의무는 단 하나였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 그 주방의 유령의 진짜 이름은 무엇인가? 그는 다시 수첩으로 돌아갔다. 수첩의 후반부에는 수많은 기업과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했지만 유독 한 이름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마치 지시를 내리는 듯한 맥락으로 등장했다. 김비서, BNK 법무법인 통해, 우회 지분 확보, 최태석 측이 눈치채지 못하게 할 것, 김비서, 싱가포르 국부펀드 미팅 준비, 내가 제시한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 김비서, 아들 일은 자네에게 맡기겠네. 선을 넘지 않도록 주시하되 스스로 일어설 기회는 줘야 하네. 김비서, 이 사람이 바로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세계와 현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였다. 민주는 자신의 모든 조사 능력을 총동원하여 김비서의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늘그룹의 임원 명단 과거 등기부등본, 심지어는 오래된 사보까지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늘그룹의 현재 경영진 명단에서 그 이름을 찾아냈다. 부회장 김민석 진민씨. 그는 떨리는 손으로 김민석 부회장의 이름을 검색했다. 화면에 뜬 증명사진 속의 인물은 50대 후반의 냉철하고 빈틈없어 보이는 인상의 남자였다. 민주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낯이 익었다. 아주 오래전에 본 기억이 있었다. 그는 고시원 방의 작은 짐 가방을 뒤져 어머니의 방에서 유일하게 챙겨 살아왔던 낡은 사진 앨범을 꺼냈다. 앨범의 마지막 장색이 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한 남자와 나란히 서서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어머니의 옆에 서 있던 풋풋하지만 이미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던 그 젊은 남자가 바로 하늘그룹의 부회장 김민석이었다. 어릴 적 이 사진에 대해 물었을 때 어머니는 그저 옛날 친구라고 무심하게 대답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김비서는 바로 김민석 부회장이었고 그가 보좌했던 인물 하늘 그룹의 진짜 주인이자 주방의 유령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 한지은이었다. 민주는 노트북 화면 속 김민석 부회장의 얼굴과 앨범 속 어머니의 젊은 시절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거대한 진실의 윤곽이 그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그의 다음 목표는 하늘그룹의 심장부, 그리고 그곳을 지키고 있는 남자 김민석 부회장이었다. 하늘그룹의 부회장 김민석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는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렸고 그의 사무실은 철옹성과 같았다. 강민주는 더 이상 대기업 부장의 명함도 인맥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에게 남은 것은 어머니의 검은 수첩뿐이었다. 그는 고시원 근처 PC방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하늘그룹의 내부 네트워크 구조를 파고들었다. 과거 IT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그는 보통의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김민석 부회장의 개인 이메일 주소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는 짧고 간결한 이메일을 작성했다. 수신 김민석 부회장님, 참조 제목 싱가포르 국부펀드 미팅의 세 가지 원칙. 첫째, 당이 수익률에 연연하지 말 것. 둘째, 파트너의 인격을 볼 것. 셋째, 우리의 뿌리가 땅에 있음을 잊지 말 것. 한지은의 아들 드림. 그는 수첩에서 발견한 오직 어머니와 김비서만이 알 수 있을 법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승부수였다. 이메일을 보내고 난 뒤 그는 초조하게 기다렸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런 답장도 오지 않았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려던 다음 날 오후였다. 그가 좁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을 때 복도에 낯선 두 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은 잘 훈련된 경호원들임이 분명했다. 그들은 민준을 보자마자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강민준 선생님 되십니까? 그런데 누구시죠? 김민석 부회장님께서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저희와 함께 가 주시지요. 그들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거절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하늘그룹의 정보력은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들은 그의 이메일 발신지를 역추적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현재 거처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을 따라 나섰다. 고시원 앞 골목에는 번호판도 없는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타고 다녔던 종류의 차였다. 차에 오르자 푹신한 가죽 시트가 그의 초라한 행색을 비웃는 듯했다. 차는 소음 하나 없이 서울의 번잡한 도심을 빠져나갔다. 하늘 그룹의 본사는 강남의 화려한 마천루 숲에 있지 않았다. 차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으로 한참을 달려 거대한 숲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부지 앞에 멈춰 섰다. 높고 육중한 담장 너머로 보이는 건물은 요란한 장식 없이 단순하고 기품이 있었다. 과시하기 위한 건물이 아니라 조용하고 절대적인 힘을 상징하는 성체와 같았다. 정문을 통과하자 완벽하게 조경된 전통 한국식 정원이 펼쳐졌다. 건물의 로비는 마치 갤러리처럼 고요하고 우아했다. 직원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한 걸음으로 움직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민주는 이곳이 어머니가 만든 제국이라는 사실에 압도당했다. 자신이 추구했던 화려하고 시끄러운 성공과는 질적으로 다른 깊고 단단한 세계였다. 그는 부회장실 바로 앞이 아닌 옆에 있는 작은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방 안에는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서예 족자 하나와 난초 화분만이 놓여 있었다. 경호원리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갔고 민주는 홀로 남겨졌다. 그는 이것이 의도된 기다림이라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인내심과 태도를 시험하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문이 열리고 김민석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더욱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같았다. 그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경멸도 동정도 아닌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따라오게. 김민석은 짧게 말하고 자신의 집무실로 그를 이끌었다. 집무실은 거대했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닌 고요한 대나무 숲이 보였다. 책상 위에는 서류 몇 개와 낡은 붓 통만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김민석은 책상에 앉지 않고 창가에 서서 민준을 돌아보았다. 무세운 목적으로 날들 찾아왔나? 돈인가? 아니면 일자리라도 달라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민준은 가방에서 검은 수첩을 꺼내 그의 앞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진실을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김민석의 시선이 수첩 위에 잠시 머물렀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민준은 놓치지 않았다. 이 수첩의 주인 제 어머니는 대체 누구십니까? 민준의 직접적인 질문에 김민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창밖의 대나무 숲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수십 년의 세월과 감정이 응축되어 있는 듯 했다. 자네는 35년을 어머니와 함께 살았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방인인 내게 자네 어머니가 누구냐고 묻는 건가? 김민석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질책이 담겨 있었다. 자네가 그분을 어머니라고 부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평생 당신을 위해 헌신한 분을 당신의 성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길거리로 내쫓은 자네가 또 하나 천리전에 죄송합니다. 그 말은 나에게 할 게 아니지. 김민석은 민준에게 다가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자네가 그분을 내쫓던 날 회장님께서 나에게 전화를 하셨네. 그분은 우시지 않았어. 단지 아주 피곤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지. 민서가 내가 틀린 것 같다. 내 아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약한 아이였구나. 라고. 회장님. 그 호칭이 민준의 심장을 찔렀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제 눈은 오직 성공이라는 허상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제발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민준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허영심과 오만이 사라진 자리에 진실을 갈구하는 처절함이 담겨 있었다. 김민석은 그의 눈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마침내 수십 년간 닫혀있던 비밀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내가 회장님을 처음 뵌 것은 내가 고아원에서 막 나와 갈 곳 없이
시장 바닥을 헤매던 18살 때였네. 그때 회장님은 자네보다도 어린 20대 중반의 젊은 과부였지. 시장 구석에서 작은 국밥 한 그릇을 팔며 갓난아기였던 자네를 키우고 계셨어. 김민석의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처럼 펼쳐졌다. 그는 한지은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시장 상인들의 신뢰를 얻어 작은 조합을 만들고 그 조합을 기반으로 유통업에 뛰어들었는지,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제분 공장과 소금 창고를 사들여 오늘날의 하늘그룹의 초석을 다졌는지를 담담하게 설명했다. 회장님은 천재셨네. 숫자에 대한 감각, 시장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능력까지.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지. 하지만 단 한 가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만은 극도로 꺼리셨어. 모든 것은 오직 자네를 위해서였네. 거대한 부와 권력이 어린 아들에게 독이 될 것이라 믿으셨기 때문이지.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고 평범한 국수집 주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택했다. 아들이 자신의 배경이 아닌 오직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럼 최태석은, 제 프로젝트는 모두 회장님의 시험이었네. 김민석의 말은 민준의 마지막 남은 현실 감각마저 파괴해버렸다. 초혜태석은 오래전부터 하늘그룹을 노리던 하이에나였지. 회장님은 그의 야심을 역이용하신 걸세. 자네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을 때 회장님은 자네를 보호하던 모든 울타리를 잠시 거두셨네. 최태석이라는 시련을 통해 자네가 스스로 깨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셨던 게야. 물론 자네가 완전히 파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 두셨지. 그게 수첩에 적혀 있던 보호장치의 의미였고, 민주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성공, 그의 실패, 그의 절망,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거대한 계획 안에 있었다. 그는 배우였고 어머니는 연출가였다. 이제 마지막 질문에 답해주지. 김민석은 창가에 서서 마치 신의 계시를 전하는 사제처럼 장엄하게 선언했다. 자네의 어머니 한지은 여사. 그분은 하늘그룹의 창업주가 아니네. 그분 자신이 바로 하늘그룹일세. 이 회사의 주식 한 주, 건물 한 채, 창고의 쌀 한 톨까지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야. 세상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주방의 유령이 바로 자네가 내쫓아버린 자네의 어머니란 말일세.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민준의 머릿속에서 허름한 국수 가게에서 밀가루 반죽을 하던 어머니의 모습과 수십 조의 자산을 움직이는 거대 제국의 여왕의 모습이 겹쳐졌다. 가난하고 힘없다고 믿었던 어머니가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가난한 요리사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제국의 유일한 황태자였다. 스스로의 손으로 여왕을 폐위시키고 길거리로 내몬 어리석고 잔인한 황태자. 그 진실의 무게는 그가 겪었던 그 어떤 실패와 절망보다도 무겁고 고통스러웠다. 김민석의 마지막 말은 강민준의 의식 속에 거대한 종소리처럼 울려 퍼지며 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의자에 앉아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다. 창밖의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현실감을 주는 요소였다. 그는 실패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어리석은 반역자였다. 그는 불효자가 아니었다. 그는 신을 몰라본 미물이었다. 김민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이 스스로 진실의 무게를 감당할 시간을 주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김민석은 테이블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차를 준비하게.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굳어있는 민준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얹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 민준은 인형처럼 이끌려 건물 밖으로 나왔다. 검은 세단이 다시 그를 태웠고, 차는 그가 머물던 고시원이 아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아파트로 향했다. 김민석의 배려였다. 진실의 폭풍 속에서 최소한의 쉴 곳을 마련해 준 것이다. 새로운 아파트는 넓고 깨끗했지만 텅 비어 있었다. 마치 그의 마음속처럼. 그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때 그가 욕망했던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이제 그 불빛들은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하냈다. 그의 뇌리에서 지난 35년간의 기억들이 걷잡을 수 없이 되살아나 새로운 진실의 빛 아래에서 재구성되고 있었다. 그것은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첫 번째로 떠오른 기억은 초등학교 운동회 날이었다. 다른 아이들의 엄마들은 예쁜 옷을 입고 값비싼 도시락을 싸왔지만 그의 어머니는 낡은 작업복 차림에 국수 가게에서 쓰는 커다란 보온병에 담긴 잔치국수를 가져왔다. 그는 창피해서 하루 종일 어머니를 피해 다녔다. 친구들이 강민준, 너희 엄마 국수 배달 왔어. 라고 놀려댔고 그는 얼굴이 빨개져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말했다. 민준아 땀 흘려 번 돈으로 먹는 밥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밥이란다. 이 국수 냄새는 엄마의 자부심이야. 부끄러워하지 버려 처박으로 하지 마라.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날 어머니는 원했다면 운동장 전체를 통째로 빌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파티를 열어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자부심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다. 아들은 그 가르침을 가난의 수치로 받아들였을 뿐이다. 두 번째 기억은 그의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였다. 그는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고 세상을 다 가진 듯이 기뻤다. 하지만 그는 합격의 기쁨을 어머니와 나누는 대신 그녀에게 요구했다. 어머니 이제 그 국수 가게 좀 그만두시면 안 돼요. 저 대학 가면 친구들도 사귀어야 하고 집에 데려올 수도 있는데 가게에서 냄새가 배서 창피해요. 어머니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깊은 상처와 슬픔을 당시에 그는 보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우리 아들 다 컸구나. 엄마가 생각해 볼게. 라고만 대답했다. 그리고 다음날 그녀는 그에게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다. 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너 대학 가면 주라고 남겨두신 돈이다. 등록금 걱정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것이 아버지의 유산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는 알았다. 그것은 아들의 잔인한 말에 상처 입은 몸.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내어준 그녀 제국의 일부였다. 그녀는 아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죽은 남편의 이름을 빌렸던 것이다.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은 바로 한 달 전 그가 어머니를 내쫓았던 그날 밤의 일이었다. 그는 자신이 내뱉었던 모든 말을 단어 하나하나까지 생생하게 기억해냈다. 이 집 팔아야겠습니다. 제 사회적 지위에 맞는 집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 가게도 이제 그만 정리하실 때가 됐습니다. 생활비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는 신처럼 말했다. 어머니의 삶 전체를 자신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마음대로 처분하려 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작은 오피스텔과 얼마간의 생활비를 베푸는 자신의 관대함에 스스로 도취해 있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날 밤 어머니의 그 침착함은 체념이나 약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슬픔과 실망감을 억누르는 여왕의 품격이었다. 자신의 피와 땀으로 이룬 제국의 유일한 상속자가 고작 아파트 한 채와 사회적 지위라는 하찮은 가치에 눈이 멀어 자신을 부정하는 모습을 그녀는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았을까? 그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다. 회복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자의 뼛속까지 사무치는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두 모습을 떠올렸다. 밀가루를 묻힌 손으로 반죽을 치대던 어머니. 그리고 수십 조의 자산을 움직이며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던 냉철한 전략가. 그는 이 두 모습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최고의 국수를 만들기 위해 최상의 재료를 고집하고 정확한 비율과 시간으로 육수를 우려내던 그 완벽주의. 그 집요함과 통찰력이 사업의 영역으로 확장되었을 때 하늘그룹이라는 기적적인 제국이 탄생했던 것이다. 원리는 같았다. 모든 답은 기본에 있다. 그는 어머니의 시험이 왜 그토록 가혹해야 했었는지도
이해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그의 안에서 자라나는 오만과 속물근성이라는 독을 보았던 것이다. 만약 그 상태의 자신에게 하늘 그룹이라는 제국이 주어졌다면 그는 분명 모든 것을 파멸시켰을 것이다. 어머니는 아들을 파멸로부터 구하기 위해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도박을 해야만 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태의 가장 깊은 사랑이었다. 처음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 아주 작은 부분에는 나는 이제 재벌의 상속자다 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제 그 생각은 역겨운 수치심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그 제국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여왕을 끌어내린 반역자일 뿐이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민주는 텅 빈 아파트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수척하고 망가진 얼굴. 하지만 그의 눈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진실의 무게는 그를 짓눌러 부서뜨렸지만 동시에 그의 모든 허울과 가식을 태워버렸다. 그는 더 이상 돈이나 명예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제국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국수 한 그릇만이 떠올랐다. 그는 어머니를 만나야 했다. 하늘 그룹의 회장도 주방의 유령도 아닌 그냥 자신의 어머니를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유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다. 어쩌면 평생을 바쳐도 얻지 못할 그 한마디를 위해 그는 이제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을 시작해야만 했다.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보낸 밤이 지나고 강민주는 김민석 부회장이 마련해준 아파트를 나섰다. 그는 그곳의 어떤 것에도 손대지 않았다. 그에게는 과분한 배려였고 더 이상 타인의 호의에 기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주머니에 남은 약간의 현금과 어머니의 검은 수천만을 챙겨 거리로 나섰다. 그는 김민석에게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묻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찾아야만 하는 길이었다. 용서를 향한 여정의 첫걸음은 자신의 힘으로 어머니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이어야 했다. 그의 수색은 하늘그룹의 거대한 빌딩이나 증권가의 화려한 사무실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세계로 정직한 식자재와 땀의 냄새가 배어있는 전통시장으로 향했다. 그는 수십 년간 한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에게 말을 걸고 멸치 가게와 재분소를 기웃거렸다. 그는 어머니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며 최근에 새로 가게를 열 준비를 하는 국수 맛에 일가견이 있는 부인을 본 적이 없는지 묻고 다녔다. 며칠간의 수색은 허사였다. 서울은 넓었고 그의 정보는 너무나도 미미했다. 지쳐갈 무렵 남대문 시장에 한 건어물 가게 노인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얼마 전에 그런 분이 있었지. 멸치 육수용 디포리 품질을 어찌나 깐깐하게 따지던지 수십 년 장사한 나도 혀를 내둘렀다니까. 최고급 기장 다시마만 찾고 간장도 공장에서 찍어낸 건 안 쓴다며 양조장을 수소문하던데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글쎄 서대문 쪽 주택가에 조용히 가게를 낼 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 민준은 노인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는 곧장 서대문으로 향했다. 그는 발이 부르트도록 조용한 주택가 골목골목을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해질녘의 한적한 골목 끝에서 그는 그곳을 발견했다. 새로 칠한 하얀 벽에 소박한 나무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 간판에는 군더더기 없는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지은의 국수. 민주는 길 건너편에 서서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지 가게 안은 따뜻한 주황색 불빛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흰색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단정하게 쪽진 어머니. 그녀는 육수통의 김을 맛보기도 하고 정성스럽게 닦은 그릇을 선반에 정리하기도 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수십 년간 몸에 뺀 장인의 기품과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폐위된 여왕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온 행복한 장인이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이 민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파고들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그 모습이 사실은 어머니의 가장 본질적이고 행복한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는 길을 건널 용기를 내기까지 1시간이 넘게 걸렸다. 마침내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가게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하는 맑은 소리를 냈다. 가게 안은 따뜻하고 정갈했으며 공기 중에는 그가 평생을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를 편안한 육수 냄새가 가득했다. 어머니는 카운터에 등을 보인 채 서 있었다. 종소리를 듣고 그녀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을 보았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마른 행주가 아주 잠시 찰나의 순간 동안 멈추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이나 분노, 혹은 기쁨 같은 격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한 호수 같은 눈으로 수척해진 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담을 뿐이었다. 마침 가게에 있던 마지막 손님이 계산을 하고 나갔다. 이제 가게 안에는 오직 2사람 어머니와 아들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십 년의 세월과 1달간의 지옥, 그리고 거대한 진실의 무게가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다. 민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비해 너무나도 가볍고 위선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발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을 때까지 깊이 아주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죄의 방식이었다. 그는 그 자세 그대로 미동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한지은은 무릎 꿇은 아들을 그저 조용히 내려다볼 뿐이었다. 마침내 그녀의 나직한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왜 왔느냐? 그 목소리에는 원망도 슬픔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사실을 확인하려는 듯한 무심한 질문이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제가, 제가 틀렸습니다, 어머니. 모든 것이. 전부 제가 틀렸습니다. 그는 회사 이야기도, 돈 이야기도, 시험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그는 오직 아들로서의 자신의 근원적인 실패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한지는 아들의 눈물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용서의 기미를 보이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들의 영혼을 꿰뚫는 듯한 질문을 던졌다. 무엇을 배웠느냐?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시험이었다. 아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는지 확인하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 민주는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의 성공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국수 한 그릇에 담긴 사랑과 철학을 자신이 어떻게 외면해 왔는지를 이야기했다. 그의 말에는 어떤 변명이나 꾸밈도 없었다. 오직 처절한 자기 반성과 후회만이 담겨 있었다. 그의 긴 고백이 끝났을 때 한지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비통함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용서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턱짓으로 주방 쪽을 가리켰다. 점심 장사 시작하려면 그릇을 씻어야 하는데 어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만뒀다. 설거지할 사람이 필요한데 할 수 있겠느냐. 뼈와 첨에 심을 부어봐 첨례를 찬양듯해. 그 순간 민주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가 그에게 주는 기회이자 용서를 향한 길의 시작점이었다. 제국의 상속자가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무언의 가르침이었다. 그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다. 싱크대에는 아침 장사 때 나온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한때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지휘하던 그의 손.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다. 그리고 묵묵히 그릇을 닦기 시작했다.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다시 딸랑하고 울리며 점심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사장님, 여기 잔치국수 하나요? 비빔국수 곱빼기로 주시오. 한지는 다시 평온한 국수 가게
주인의 얼굴로 돌아가 손님들의 주문을 받았다. 그리고 주방 안쪽 손님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녀의 아들이 딸의 하늘 그룹의 유일한 상속자가 묵묵히 그릇을 닦고 있었다. 거품이 그의 손등을 덮었고 뜨거운 물에 손이 붉게 변해갔지만 그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3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용서를 향한 길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의 겸손한 섬김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강민준의 시간은 이제 다른 속도로 흘러갔다. 동이 트기 전 일어나 어머니와 함께 그날 사용할 육수를 끓이는 것으로 그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한때 매끈한 만년필을 쥐고 수백억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던 그의 손은 이제 뜨거운 행주를 쥐고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나르고 수백 개의 그릇을 닦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칠어졌다. 그는 말을 아꼈다. 대신 그는 보고 듣고 배웠다. 어머니가 어떻게 단골 손님들의 입맛을 하나하나 기억하는지, 어떻게 멸치 한 마리의 신선도를 눈빛만으로 구별해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친 하루의 끝에 고요한 미소로 가게의 문을 닫는지. 그는 국수 만드는 법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배우고 있었다. 그것은 정직하고 우직하며 모든 것의 기본에 충실한 방식이었다. 어머니 한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르치려 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들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가도록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모자 사이에는 많은 대화가 오가지 않았지만 이른 새벽 함께 육수를 저을 때의 침묵 속에서, 바쁜 점심시간 동안 눈빛을 교환하는 찰나의 순간 속에서 그들의 관계는 아주 조금씩 하지만 단단하게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 가게의 작은 텔레비전에서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다. 민주는 바닥을 닦다 말고 뉴스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 에이펙스 테크와 최태석의 얼굴이 보였다. 앵커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한때 업계의 무서운 포식자로 불렸던 에이펙스 테크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곡물 공급사들이 동시에 계약을 파기하고 주거래 은행들이 대출금의 즉각 상환을 요구하면서 회사는 단 며칠 만에 부도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에이펙스 테크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어제 민주는 조용히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갓 삶아낸 국수 가닥을 찬물에 헹구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하지만 민주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방식이라는 것을. 그녀는 요란한 복수를 하는 대신 제국의 여왕으로서 조용하고 무자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질서를 바로잡은 것이다. 최태석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파멸했다. 주방의 유령은 자신의 주방을 더럽힌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민준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다. 하루는 허름한 차림의 노인 한 분이 가게에 들어와 국수를 시켰다. 국수를 다 먹은 노인은 주머니를 뒤지더니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아이쿠, 내가 지갑을 놓고 왔나 보네. 외상은 안 되겠지. 어머니가 무언가 말하려던 순간 민준이 먼저 노인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오늘은 저희가 개업한 지 딱 100일째 되는 날이라 모든 손님께 공짜로 드리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셨으면 그걸로 되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물론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한치의 꾸밈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노인은 몇 번이고 고맙다며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섰다. 어머니는 말없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계절이 바뀌고 거리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저녁 장사를 마치고 가게를 정리하던 참이었다. 어머니는 그날따라 유난히 오랫동안 아들의 거칠어진 손을 바라보았다. 손이 많이 상했구나. 이제야 제 손 같아서 좋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옅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는 가게 안쪽에서 무언가를 가져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손때 묻은 검은 가죽 수첩이었다. 이건 이제 내 것이다. 민주는 놀라 수첩과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김민석 부회장을 찾아갔던 너에게는 줄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몇 달간 내 주방에서 묵묵히 그릇을 닦고 배고픈 노인에게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대접한 너에게는 줄 수 있겠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내가 너에게 물려주고 싶은 진짜 유산은 하늘그룹의 주식이나 부동산이 아니다. 바로 이 수첩에 담긴 철학이다. 모든 것의 기본을 잊지 않는 마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뿌리가 이 땅의 정직한 땀방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마음. 그것만 잃지 않는다면 너는 무엇을 하든 길을 잃지 않을 게다. 그녀는 용서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보다 더 깊은 용서와 신뢰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일어나 어머니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물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무엇을 하고 싶으냐?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대답했다. 국수를 만들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국수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 힘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늘그룹이라는 이름으로는 배고픈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이익을 쫓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의 대답에 마침내 한지은은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시험은 끝났다. 그녀의 아들은 마침내 제국의 왕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릇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1년 후, 서대문 골목의 작은 국수집. 지은의 국수는 여전히 성급 중이었다. 한지은은 여전히 가장 좋은 멸치로 육수를 끓이고 가장 정성스럽게 반죽한 면을 뽑아냈다. 가게 문이 열리며 말쑥한 정장 차림에 김민석 부회장이 들어왔다. 그는 다른 손님들과 마찬가지로 조용히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회장님, 잔치국수 하나 부탁드립니다. 여서 오게 김비서. 한지은이 웃으며 그를 맞았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한 그릇이 그의 앞에 놓였다. 김민석은 국수를 먹기 전 작은 보고서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하늘그룹 산하에 설립된 청년창업지원재단의 1차년도 보고서입니다. 회장님의 철학에 따라 가능성 있는 젊은이들을 지원하여 15개의 새로운 사회적 기업을 성공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잘했네. 그리고 신임 회장님의 지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유급 안식년 제도와 사내 어린이집 확충 안이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그 아이는 잘하고 있겠지. 네, 그 누구보다도요. 김민석이 미소를 지었다. 하늘그룹의 신임 회장 미자 찬능은 강민주는 여전히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화려한 취임식 대신 전국의 하늘그룹 물류창고와 식품공장을 돌며 현장의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고 있었다. 그 시각 강민주는 남대문 시장의 한 골목에 서 있었다. 그는 이제 허름한 옷차림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다. 그는 얼마 전 도움을 받았던 건어물 가게 노인에게 다가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사장님, 오늘 디폴이 좋습니까?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던 것이다. 제국의 심장은 화려한 본사 빌딩이 아닌 바로 이 정직한 땀 냄새가 나는 시장에 있다는 것을. 그는 어머니의 유산과 자신의 미래를 완벽하게 하나로 만드는 법을 배운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계승자가 되어 있었다.